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딸 하나 키우면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는 결혼 7년차 여자예요. 전 공기업에 다니는데요. 출퇴근할 때마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 영상 꼭 듣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여러 감정이 얽혀 어떤 이와 해오하며 제가 겪은 사연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싶었죠. 애 재우고 밤마다 조금씩 쓰다 보니 한 달은 꼬박 걸렸지만요. 덕분에 여러분 앞에서 사연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제가 들려드릴 얘기를 2016년 어느 여름날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2년간 하며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때였죠. 다음날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서 남편이 어머님 생신 선물을 고르러 같이 가자고 했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얘기를 들은 이상 저도 조그맣게 시어머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무말랭이 등을 싸서 손편지와 함께 찬압에 넣어 남편 통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가보정이라고 수원 3대 갈비로 유명한 식당에서 보자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라 다 알뜰해서 사귀면서 인당 2만 원 넘는 곳에서 밥 먹은 적도 없었기에 놀랐죠. 아무 날도 아닌데 과하다고 왜 그런 비싼 곳에 가냐고 말리는 저에게 남편은 그냥 일단 와달라고 부탁하니 잠자코 거기 갔었죠. 막상 가봤더니 그 자리에 예비 시어머님이 나오셨던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와서 많이 놀랬죠? 내가 성우 엄마예요. 집으로 부르자니 부담 느낄 것 같고 해서 여기서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불렀어요. 우리 엄마보다 연세가 7살 많으신데 무척 곱고 단아하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드린 생신 선물에 마음이 고마웠다면서 여기서 갈비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우도 제 아비 닮아서 많이 아끼는 편인데 솔직히 얘 짠돌이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은 레스토랑이나 소갈비 한번 사준 적 없다고 해서 내가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도록 해요. 아,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어머님. 이렇게 비싼 갈비 먹으면 저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갈비탕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더 심한 짠순이라 성우 씨가 비싼 데 가자고 해도 제가 말려요. 다 밖으로 뿌리는 돈인데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집 장만하고 나중에 우리 애기 교육시키죠. 편식 안 하고 아무거나 잘 먹는 먹순이라서 2,000원짜리 김밥도 감사해요. 평소대로 편하게 웃으면서 예비 시어머님이 사주시는 갈비를 얻어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남편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 믿는 바가 있었지만 막상 결혼하려니까 주위에서 시모자리를 봐야 한다. 가정 환경이 중요한데 시댁이 어떤 데인지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런 주변 얘기에 결혼을 실제로 앞두고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직접 만나본 시어머님은 말씀도 다정하게 해주시고 그냥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절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자리를 마치고 난 뒤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우리 엄마를 좋게 생각해 준다니 다행이다. 있잖아, 엄마 말씀이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심성 맑고 밝은 아가씨가 아들 옆에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된다고. 거기에 생활력까지 강하니까 나보고 복덩이를 얻었다면서 좋아하셨어. 사람이 신중하게 보시는 시어머님이 절 칭찬해 주시니 예비 시아버님까지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는 통에 우리의 결혼식인 생각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20대인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요새치곤 참 빠른 편이죠. 결혼식 오신 어르신 분들이 오랜만에 20대 신부를 봐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실 정도였으니까요. 전 대학 때 과외하면서 용돈과 제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고 그 와중에 주택 청약 저축을 붓는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으며 연애와 각종 대인관계에 바쁜 친구들은 이런 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날 잘 모르고 친하지 않은 과 친구는 뒷담화로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죠. 쟨 너무 궁상 떨어서 싫어. 맨날 학식 먹고 도서관 뒤 자판기 커피가 다야. 동기들 모임도 술값 없어서 못 나오는 거 알지? 누가 뭐라든 그저 난 그랬어요. 학교 수업 외의 시간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저녁엔 과외 일정에 꽉 차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모여노는 술자리에 누가 불러도 잘 안 나갔더니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던 건 날 낳아준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해요. 우리 집은 하루 벌어 하루 쓴다는 표현이 딱인 그런 서민층의 전형이었어요. 아빠나 엄만 가방끈이 짧은 데다가 마땅한 기술도 배우지 않고 그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직, 일용직과 같은 일을 하시면서 그마저도 좀 아프면 그만두고 모은 돈을 쓰다가 그게 떨어지면 다시 일 나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가끔 집에 들르시는 할머니가 사촌 언니들 입던 옷이랑 가방 등을 저랑 동생한테 가져다 주셨죠.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애들 음식이나 옷도 제대로 못 해준다고 오실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하고 우리한테 여러모로 마음 써주셨어요. 부모가 변변찮으니까 너희가 고생이 많다. 우리 이쁜 손녀들을 꼭 커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 자식한테 맛있는 거 좋은 옷 많이 사주고 그래라. 응? 저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우리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던지 입학식에 오셔서 할머니랑 사진도 찍었어요. 공부든 대학이든 갈 거면 너 알아서 하라는 부모였는걸요. 그런 제가 첫 학기 등록금이 어딨겠냐고요. 사정 다 아시는 할머니가 저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죠. 그런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할머니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안 챙겨서 할머니 재산만큼은 제가 약소하게나마 매년 챙겨드리고 있어요. 어머,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까지 가버렸네요. 그런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에 몇 번 가서 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어머님한테 저희 집 사정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한참 누리고 싶을 게 많은 나이인데 네가 왜 그리 열심히 사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참말 장하고 나보다 더 어리다지만 내가 참 존경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또 내 며느리 되어줘서. 눈시울까지 글썽거리시며 어머님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네가 귀하다고 안아주셨어요. 제가 안쓰럽고 짠해 보이셨나 봐요. 저도 참 복인 게요. 요즘은 없이 자란 집 자식은 음침하고 또 재수가 없다며 집안에 들이기 꺼린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리어 우리 시부모님은 제 고생을 인정해 주시고 제 노력을 예뻐해 주셨으니 저도 복받는 며느리 아니겠어요? 돈 필요하시면 돈 드리고 형식적인 효도를 하는 친정 부모와 달리 시부모님께는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제가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럴듯한 해외여행이나 비싼 선물을 안겨드리진 못하더라도 우리 시부모님 생신상은 제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손수 차려드려요. 그리고 어디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면 제가 직접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요. 진심으로 우리 시부모님이 어디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또 그런 제가 이쁘다고 용돈까지 주셨다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공기업 다니면서 시부모님께도 잘하는 효부라며 밖에 자랑하고 다니며 절 고마워한답니다. 이렇듯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쯤 됐을 무렵 귀한 내 아이 소미를 임신했어요. 사실 전 출산 임박 전까지 출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팔짝 뛰고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1년의 육아휴직을 냈답니다.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태교에 힘쓰라는 어머님의 지엄한 명령으로 아이 낳기 전 한 달 동안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쉬어봤어요. 맨날 일하던 로봇이 쉬면 고장이 나듯 저도 그게 참 어색하고 불편해서 집안 대청소만 몇 번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지만요. 소미 낳고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출산 후유증 없이 몸조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요, 아기 보러 빈손으로 딸랑딸랑 오셔서 시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점심에 저녁까지 드시고 갔어요. 그 이쁜 손녀 얘기 별로 안 하고 집이 참 좋다, 몇 평이니, 지금은 얼마나 올랐니, 그런 것만 물어보다 가셨죠. 내 주택 청약으로 당첨된 그 집 분양금 내느라 우리 모아둔 돈의 대출, 거기에 시아버님 퇴직금 중 1억을 주셔서 겨우 장만할 수 있었던 소중한 집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천정부지의 가격 전이라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그 집 어떻게 산 건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했어요. 자신들이 늙을 때까지 꿈꾸지 못한 아파트에 내 자식이 산다는 게 신기하다고 며칠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얘기도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내 부모가 아니었으면 한심한 분이다 했을 것 같아요.
그 관심과 호기심으로 일하고 돈 모으셨다면 아파트까진 아니어도 두 분 소박하게 사실 집 장만이 어려웠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그런 친정 엄마 옆에 가만 보시던 시어머님 표정에서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며느리 몸 푸는 동안 애써주시고 아기 봐주시는 힘든 시간도 내색 없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 고마움에 육아휴직 급여 나오는 걸 어머님께 드리려 했더니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제가 억지로 드리니까 받긴 받으셨어요. 나중에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려는데 어머님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고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들 둘도 잘 커줬는데 나 돈 쓸 데가 어디 있니? 앞으로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들 너희에게 더 필요하지. 네가 준 돈 모아놨으니까 이거 가져가렴. 어머님은 제가 드렸던 돈에 더 보태서 3천만 원가량 주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시부모님과 나한테 너무 잘하는 남편까지 결혼 만족도는 200%, 싱글 친구들에게 적극 결혼을 추천할 정도로 좋았죠. 소미가 3살 되고 아장아장 걸어 어린이집 갈 무렵 우리 집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방님은 ROTC를 졸업하고 군인 장교의 길을 걸으려고 했었대요. 우연한 기회로 군수업체 사장 눈에 들어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 전역하고 일반 사회인이 됐습니다. 남편과 연애하고 처음 서방님을 봤을 때 당시 군복 입고 입던 늠름한 첫인상이 기억나요. 말수가 많지 않고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형수라고 만나면 자기가 대접하려고 하도 깍듯이 대하는 모습이 호감이 가더라고요. 친동생과 동갑인 나이라 그런지 마음이 가고 동생처럼 챙겨주면서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런 서방님과 결혼할 여자가 궁금했기에 예비 동설 몇 번 만나본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네가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팔불출이겠지만 우리 남편이 키 182cm에 어디 가면 배우 소리 들을 만큼 얼굴이 괜찮거든요. 우리 서방님도 비슷한 키에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대요. 서글서글하고 따스한 이미지의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약간 차가운 듯한, 그래서 더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요.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동서는 조금 살집이 있고 얼굴도 보통인 그런 외모였죠. 둘이 있으면 확연히 비교되어 보이긴 했으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대 나왔고 엄마 미용실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데 사실상 사회 경험 해본 적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적인 조건이 여러모로 서방님보다 좀 못 미쳤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와 달리 동서에 대한 반대가 심하셨죠. 어른들 말씀이 이만큼 살다 보면 사람을 처음 딱 보고 대충 그 사람에 대해 대충 일할 것이다 감이 온다면서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전 아직 연륜이 쌓이지 않았겠지만 동서의 결혼 조건이 좀 뒤처지더라도 그만큼 다른 매력과 장점이 있으니 서방님이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겠나 했죠. 그러나 시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걔? 아유, 너도 알다시피 둘째와 비교하면 학벌이나 외모 뭐 하나 나은 게 없지.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람 내면이 비어있달까? 애가 좀 음울해 보여. 어머님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질 않았죠. 시어머님이 어느 여대에 나오셨다고는 들었는데요. 현재 독서 모임도 하시고 평생학습관에서 철학 강좌도 들으시고 그런 지적인 여성인 건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서에 대한 어머님의 말씀에 갸웃거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방님은 결국 동서와 결혼하게 됐고요. 우리 동서가 살기 좋아 보인다며 서방님이 원해서 같은 동네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거기 아파트가 더 평수도 넓고 우리 때보다 비쌀 텐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나 싶어 남편에게 물어보니까요. 박봉의 군인 월급 받다가 사기업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된 서방님은 8천 정도 모아서 보탰고 나머지 5억을 동선의 친정집에서 대줬다는 거죠. 참 동서한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봐도 과할 정도로 몸에 금은 보석을 휘감고 외출하는데 심지어 집 앞 슈퍼 나갈 때도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귀, 목, 팔목, 손가락, 발목 등등 신체 어디에도 반짝이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귀금속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서방님이 우리한테 몰래 얘기하기론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동서를 부른다네요.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 말이에요, 형님.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내가 이런 쪽으로는 영 관심이 없어서. 동서가 끼니까 비싼 반지겠지 뭐. 한 100만 원쯤? 뭐요? 우리 형님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있네요, 참. 100만 원? 애들이나 끼는 괜찮은 반지값이 그 정도 하겠다. 이건 몇 캐럿 다이아를 세팅한 거고 그 세팅한 세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쩌고 이렇게 자기 반지 자랑을 쉼 튀어가며 몇 분이나 떠들어 제낍니다. 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 그런 자랑질하는 맛에 사는 여자지 싶어서 영혼 없이 맞장구 쳐줬어요. 그렇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추임새를 곁들이면 신나서 한창 말하다가 뚝 끊고 이렇게 가만 나를 쳐다봅니다. 한번 껴보실래요? 제 아무리 다정한 시아주버님이라도 이런 건 안 사주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껴보세요. 그렇게 억지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선 흡족한 듯 웃어요. 한편 맞아요. 철의 없지만 든든한 친정 믿고 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 동서가 부럽기도 했죠. 동서가 어디 취직 안 해도 아파트 사오고 그게 다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라는데 평생 일벌레처럼 사는 내 모습이 비교되더라고요. 동서네 엄마는 미용실하며 일찍 사별한 남편 대신 혼자 동서 키우다가 나중에 재혼하셨다나 봐요. 돈 많이 벌어 집도 몇 채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내 앞에서 항상 그런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래 동서 좋겠다 하고 다니는 명품이랑 보석 사주는 친정엄마도 있고 자기도 그만큼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가 나한테 잘하긴 뭘 잘했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형님은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아내 말 다 들어주는 잘생긴 남편 있지 딸 있지. 게다가 시어머님도 형님한테 껌뻑 죽잖아요. 어머님은 원래 좋은 분이니까 며느리한테 다 잘해주는 분이지. 뭘 나한테 껌뻑.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형님이 하면 아유 그랬니. 내가 하면 말 조심해라. 싸늘하게 딱 쏘고. 그뿐인가? 지난번 여행 다녀오셔서 형님만 예쁜 니트 주시고 나한텐 초콜릿 한 상자만 띡. 진짜 차별당하는 입장에서 서럽다 서러워. 동선 어머님에 대한 불만이 컸고 나에게 그걸 털어놓다 보면 끝이 나질 않아요. 거기에 그렇게 목매고 좋아서 서방님과 결혼까지 했건만 자긴 남편 잘못 만나서 팔짝 꼬았다고 한탄도 하고요.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혼자 있는 자기랑 주말에 놀아주지도 않고 말 한번 따스하게 건네는 법이 없다며 서방님 흉을 그렇게 봤습니다. 듣고 있는 나까지 지루하고 짜증이 날 정도로 말이죠. 서방님도 어머님도 다 싫으면 이참에 그냥 갈라서.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해요? 내 남편 다른 년한테 가는 거 절대 못 봐요. 나 먼저 죽더라도 그이도 같이 갈 거야. 또 이렇게 자기 남편을 절대 안 놓는다고 집착하는 동서가 참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웃긴 건 시어머님 말씀이 자기한테 와선 그렇게 제 흉을 본다는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남이 흉 보지 않고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인지 암튼 동선 나랑 정말 안 맞았어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나랑 진짜 안 맞고 앙숙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한텐 그 동서랑 대학 동창생 중에 성미라는 여자애가 그랬습니다. 서로 관계도 좋고 졸업하고 다들 취직도 돼서 대학 동창회가 자주 열려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요. 어차피 모임 회비는 내야 해서 저도 여기만큼은 꼬박꼬박 나가는 편입니다. 회비까지 내고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안 나가면 손해잖아요. 평소 업무와 육아에 지친 저도 여기서 젊은 날을 추억하며 노는 즐거운 분위기에 똥을 끼얹는 애가 있었으니 걔 이름이 조성미였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제 트집을 잡는데 진절머리 나는 레퍼토리가 저보고 그만큼 벌었으면 좀 쏘라고 그리고 좀 꾸미고 다니라는 거죠. 옷도 잘 안 바꾸는 애가 뭐가 이쁘다고 남편 같은 훈남을 만났냐며 비아냥거려요. 지난 동창 모임에선 주변에 명품백 하나 없는 애 너밖에 없다며 망한 30대라고까지 빈정거리는 수준이 극에 달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번 동창회만큼은 걔한테 잡소리 듣기 싫어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겠다 고민하던 끝에 동서에게 빌려달라 부탁하기로 했어요. 카톡으로 동서 괜찮으면 나 동창 모임 때 한번 들고 갈 명품백 하나 빌려주면 안 돼 하고 보냈죠. 하지만 내 카톡을 읽고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자존심 구겨져가며 동서한테 부탁하는 게 수치스러웠지만
그래, 부탁하는 처진데 직접 가서 하지 싶어 미리 연락하고 동선이 집에 방문했죠. 빈손이 그래서 주스 세트 사들고 갔는데 동서 특유의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요즘 누가 촌스럽게 주스 세트를. 이왕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커피랑 쿠키를 내왔는데 이 쿠키가 홍콩 여행을 갔을 때 사온 건데 맛이 기가 막히고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이렇게 만난 거 줘서 고마워. 얘기 더 듣고 싶지만 나 소미 데리러 빨리 가야 되거든. 모레 동창이 들고 갈 백이 하나 필요해. 좀 빌려줄래? 명품이라는 게 그래요. 고기도 씹어본 놈이 씹을 줄 안다고. 평소 명품과 담 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들면 그게 또 남의 백처럼 불편하고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제가 가진 백들은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 레벨이라서 형님한테 빌려줄 게 없네요. 빌려준다 한들 내 백에 어울리는 옷이 형님한테 있을 리도 없고 아마 누가 봐도 빌린 티 나고 말걸요. 이런 별 되지도 않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 빼서 찾아왔는데 그것도 아랫사람에게 면박당하니 슬쩍 화가 나더군요. 알았어. 동서가 백 하나 갖고 이렇게 치졸하게 굴지 내가 미처 몰랐네. 앞으로 동선에 안 와. 시댁에서 마주쳐도 친한 척 말자. 나 간다. 이렇게 기분 나쁜 티 팍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몹시 상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마침 우산도 없었어요. 근데 또 짠순이 성격에 편의점에서 우산 새로 사긴 죽어도 싫은 겁니다. 어느 건물에 들어가 비 그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문득 내 신세가 철양 맞은 거예요. 우리 부모처럼 남들에게 손 벌리고 사는 인생 안 되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뭐 명품백이니 귀금속보다 그게 내 자부심이었죠. 한데 지금 이게 뭡니까? 구독자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저 정말 지질이 궁상인 인생이었을까요? 내가 못나고 미련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백화점 명품관에서 36개월 할부로 반짝이는 검정 핸드백 하나 지를까 싶은 충동이 느껴졌죠. 마침 휴대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남편이 했더라고요. 지난번 세금계산서에서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어디야? 여보, 나 진짜 한심하다.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 어디에 있는 거냐 묻더니 잠시 뒤 차를 몰고 날 데리러 왔어요. 에이 바보야, 우산 하나 사서 집에 가면 되지. 비가 언제 그칠 줄 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남편을 보니까 그간 서러웠던 마음이 몰려와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리 우는 걸 본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얼른 차에 태워 앉히고 내 울음이 진정되길 기다려줬어요. 울음을 멈추고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듣던 남편은 바로 백화점으로 향하더군요. 백화점엔 왜? 나 괜찮아 여보. 오늘 기분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든 거지. 정말 뭘 사고 싶은 마음 아니라고. 당신 마음 알았으니까 일단 골라봐. 아주 비싼 것까진 아니어도 당신이 갖고 싶은 가방 하나쯤 사줄 수 있는 남편이야 나. 내 생각이 짧았다. 여자에게 백은 남자에게 차와 같은 거라며? 근데 지금까지 변변한 거 하나 못 사준 게 내가 얼빠진 놈이지. 어서 가지 않고 뭐해. 이런 것도 사본년이 산다고 그 으리으리한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매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여지더라고요. 나 오늘 옷이 좀 그런데 돈 없어 뵈면 직원들이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평일 저녁 한 사람 매장 앞에 나와 있는 한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내 마음을 알아챈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잘 도와주겠다며 구경만 하셔도 된다고 날 이끄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 생애 첫 명품관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루이비통 백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 한 번에 사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아끼고 평생 잘 쓰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 대출도 잘 갚고 있잖아. 대출 끝나면 소미랑 해외여행도 가고 자주는 아니어도 당신을 위한 이런 선물 한 번씩 해줄게. 그렇게 우리도 누릴 건 좀 누리면서 살자, 응?
손에 들린 명품백보다 더 빛나는 남편의 말에 감동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얻은 백 들고 동창회 나가서 맨날 그깟 백 하나 없다고 날 무시하던 성미에게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백이 잘 보이게 들고 다니는 걸 본 성미가 아니 꼽다는 식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 짠순이 네가 웬일이니? 루이비통을 다 하고? 그거 설마 짭 아니지? 짠순이가 이런 거 사려면 손이 후들후들 떨렸을 텐데 간이 부었네. 사실 이 백 네 덕에 생긴 거야. 고마워. 네가 나한테 궁상이라고 욕한 걸 안 남편이 당장 백화점 가서 아무거나 고르라고 그때 느꼈어. 내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좋은 남편, 아이 모두 가진 내가 굳이 명품백이 필요하겠나. 자기 인생이 빈약하고 불만족스러워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나 이딴 게 필요한가 봐. 막상 들어보니 5만 원짜리 가방이나 이거나 별 차이도 없더구만. 내 말을 듣고 한 방 먹은 동창생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죠.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쉬울 만큼요. 몹시 속이 상하는지 모임 중간에 혼자 조용히 가버렸던데요. 성미 걔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금방 이혼한 뒤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내 말로 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나 뒤늦게 미안했지만 그 이후 다시는 내 앞에서 깐죽대지 않아서 한 번쯤 해볼 만했다 싶어요. 그 사건으로 속이 좀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된 편이죠. 한데 정말 큰 사건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그때 몰랐지 뭐예요. 그 일 있고 이틀 뒤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서방님이 집들이 초대한다면서 일요일 점심을 서방님 댁에서 먹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집들이 언제 하냐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유지부동이었던 동선데 갑자기 집들이라니 그걸 알기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동선에 가봤을 뿐이었어요. 어쨌거나 휴지가 나을까 세탁세제가 낫나 집들이 선물을 고민하며 잠이 들었죠. 일요일 아침 딸 소미를 안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와서 한 차로 서방님 댁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 거실을 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거실 벽 한 면을 채운 커다란 현수막에 축 임신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고 풍선과 반짝이는 장식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거기에 샴페인 등 술과 뷔페식 음식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고 마치 돌잔치 같은 그런 대단한 걸 연상하게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야 이게 무슨 혹시 너 임신했니? 네 아버님 기쁘시죠? 형님과 달리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최씨 집안 장소 남겨드릴게요. 동서의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은 물론 저도 기뻐하며 동서에게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서방님은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둘 다 동상처럼 굳어서 기뻐하거나 그렇다기보단 심하게 놀랐다랄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당신 임신한 거 맞아? 그렇대도 임신 테스트기 2줄 여기서 보여줘? 자기는 우리 아이 임신했다는데 기쁘지도 않니? 표정이 왜 그래? 서방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동서는 그런 서방님의 반응에 심기가 상해 보였습니다. 둘이 주방에 가서 몇 마디 옥신각신하더니 식구들 모인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쩐지 냉랭하고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미묘한 기류가 흘렀죠. 이윽고 모두 모여 음식 먹고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동서의 임신을 축하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런저런 덕담을 건네는데 갑자기 날 획 돌아보면서 동서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번에 와서 형님이 내 금목걸이 훔쳐갔죠. 명품백 구걸하러 와서 내가 거절하니까 거기에 앙심 품은 거잖아요. 당혹스러운 동서의 오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까지 더듬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동선 지가 형사가 된 듯이 날 캐묻고 계속 목걸이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명품백이나 목걸이 세트 같은 게 없기로써니 남의 것 탐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닌데 도둑 취급이나 받다니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눈물까지 맺히더라고요. 진짜 나 아니래도 내가 다녀간 날 없어진 건 우연의 일치겠지. 정말 날 어떻게 보고서 그래? 너무하다 동서. 평소에 내 보석 탐내고 빌려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우리 집에 다녀간 뒤로 목걸이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의심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 아내한테 그만하지 못해요? 참다 못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동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지금 내 아내한테 실수하는 겁니다.
명품백 빌리러 간 날 재수 씨한테 모욕당하고 집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해야 한 줄 알아요? 우산도 사기 아깝다고 비그치길 기다리는 저 바보 같은 사람이 뭘 훔치겠습니까? 그것 보세요. 10,000원짜리 우산도 자기 돈 못 쓰는 양반이니까 제 것 가져다가 동창회에서 어깨 힘 좀 주고 싶었겠죠. 안 그래, 여보? 뭐라고요? 지금 말이면 다 합니까? 야, 너 이 자식 아내 단속을 어떻게 했게 내 아내를 도둑년으로 모냐? 지금 한번 재수씨 까발려 봐? 아주 얼굴도 못 들게 해줘? 죽어도 형님이 도둑이라 우기는 동서에게 화가 끝까지 난 남편은 그 화살을 서방님에게 돌렸어요. 거기에 대고 서방님이 잘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장작에 불씨가 옮겨간 듯 발작하며 남편에게 대들었습니다. 남편들 간 감정 싸움은 순식간에 번져 두 사람은 멱살까지 잡고 누구라도 먼저 주먹을 날리기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아니 성우야, 네가 왜 이러니? 이날 이태껏 동생한테 싫은 소리 큰 소리 한 번 안 냈던 네가 지금 네 마루나 편들자고 동생 잡고 이러는 거야? 시부도 자식들에게 분개하며 몹시 혼내셨어요. 이 못난 자식들이 우리 최 씨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큰 놈들이 부모 앞에서 싸움박질이야. 제 마누라들 때문에? 그래 성우, 너 한번 밝혀봐라. 어디, 그게 뭔데? 그러자 서방님 멱살에서 손을 거두고 나와 씩씩대고 숨을 몰아쉬던 남편이 내뱉은 한마디에 우리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저 자식 씨 없는 수박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무정자증인데 재수 씨가 임신을 했다니. 재수 씨, 어디 이 사태 설명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둘째, 네가 왜, 어쩌다가, 너도 알고 있던 게냐?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망연자실했어요. 그래서 동서의 임신 발표에 서방님과 남편만은 마냥 기뻐할 수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서는 어떻게 임신하게 된 걸까요? 모든 이의 의혹은 동서에게로 향했죠. 무슨 소리를? 당신 정말 무정자증이었다고? 그걸 알고도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했어? 날 속여왔던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없어서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거라고. 시부모 앞에서 자식 못 낳는 며느리라 죄송스러워했는데 결국 당신이 문제였던 거네. 그래, 나 정자 없는 놈 맞고 너한테 차마 말 못했다.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면 된다고 아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항상 말했잖아. 자기 인생에 만족 못하고 꼭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댄 건 바로 너야. 당장 밝혀. 너 임신시킨 놈 누구야? 이럴 리가, 이럴 수는, 모든 게 엉망이야. 절규하며 동서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긴 나였어도 거기서 도망치지 않곤 못 베길 것 같네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서방님을 뒤로하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모두 아연실색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던 거야? 서방님 그런 거? 아마 그때가 걔 소위 시절이었을 거야. 걔네 부대에서 많이 다쳤다는 연락받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달려갔지. 군사훈련 중에 몸 전체가 포탄 아래에 깔렸다는데 심각한 상황이었거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동생이 자꾸 남자의 중요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했어. 그런데 군인이 뭐 조금 아프다고 오래 알아놓을 수 없잖아. 대충 치료받고 나온 모양이야. 어머, 서방님 큰일 날 뻔했다. 그럼 그때? 모르지. 전역하고 그 일이 찜찜했던지 동생이 비뇨기과에 가서 정밀검사 받았는데 그때 안 거지. 자기가 무정자증인걸. 의사 말이 그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진 몰라도 정에게 정자 한 마리 보이지 않더라. 그 일 이후 그 자식 정말 힘들어했어. 재수 씨랑 사귀던 중인데 자꾸 결혼하자고 압박은 주는데 자기 몸 이런 걸 알려야 하나 어쩌나 나한테 털어놓더라고. 그때 나도 들어서 알게 된 거야. 부모님이나 재수 씨에게 비밀로 하고 다만 딩크족으로 살잔 약속하고 결혼하라고 내가 그랬지. 서방님도 딱하고 그걸 모르고 날벼락 맞은 동서도 조금은 안 됐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서 자기 임신 축하받고 거기서 날 도둑년으로 만들며 자기 위상이 높아지길 고대했을 텐데 도리어 자신의 죄만 드러났을 뿐이니까요.
그나저나 서방님을 많이 사랑하던 동서였는데 정말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외로 서방님의 생식 기능이 돌아온 것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방님이 재차 검사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무정자증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게 맞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동안 저나 가족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냈어요. 사라진 동선 며칠 뒤 서방님네 돌아왔는데 태연하게 전처럼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요? 서방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며 동서에게 막말하고 집안 물건까지 던지며 바닥을 드러내고 싸웠대요. 그런데도 무슨 생각인지 동서는 서방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서방님이 얼마나 괴로우면 술을 잘 안 먹는 사람이 꼭지가 돌 정도로 만취해서 우리한테 술 사달라고 왔겠어요. 서방님도 어디 가서 이 기가 막힌 일, 괴로운 심정 털어놓을 데가 없겠구나. 참 딱했어요. 괜히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한테 미안하고 면모가 없다. 그때 내가 충동적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게 왜 형 탓이겠어. 우리 부부는 이미 정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이야. 서로 남남처럼 지낸 지 꽤 됐지. 지도 딴 놈하고 붙어 먹으면서 이제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좀 좋겠나? 그런데 왠지 나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형수님, 이 여자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가세요? 같은 여자로서 설득해볼 수 있겠어요? 이혼하자고 해도 동서는 요지부동이었고 이혼 청구 소송까지 가야 하나 서방님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다니는 회사가 약간 폐쇄적인 편인데 본인이 이혼 소송하는 걸 회사에서 알게 되면 승진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난감했어요. 남편이나 나나 깨어진 서방님 부부 사이에 끼는 게 불편했지만 정말 안 되어 보였기에 동서를 만나서 좋게 타일러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랑 동서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라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불러냈어요. 날 싫어했던 동서이기에 거절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의외로 순순히 응하고 나왔더라고요. 내가 먼저 술집에 들어와 앉아 있었는데 잠시 뒤 동서가 와서 맞은편에 앉자마자 말없이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나도 동서 잔에 술을 따라주고 내 술잔도 채워 목으로 넘기고 있었죠. 잠자코 술만 마시다가 어느 즈음 동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나 같은 거 얼른 떨어지라고 시모가 형님 보냈어요? 아니면 그 고자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도 잘못했지만 나름대로 할 말은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그리 좋은 형님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같은 여자고 동생 같아서 자기 답답한 말 들어주러 왔어. 애초에 채씨 그 집에 내 자리는 없었어. 다들 형님만 최고라고 형님 말만 듣고 나 머저리 취급이나 하고 어디 인간 대접이나 해줬어? 그까지 열등감이네. 왜 그렇게 못나게 구니? 동서가 그 잘못하지만 않았어도 우린 다 동서 편들고 챙겨줬을 거야. 아니면 자기 다리 부러졌을 때 내 남편이 병원 데려다주고 나랑 어머님이 교대로 간병하고 그랬겠어?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은 생각 못하고 왜 못해준 것만 생각해 못나게. 그랬더니만 동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막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자리로 가서 안쓰러운 동선 눈물 거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달래줬습니다. 오열을 멈춘 동선 회한에 젖어서 처음 듣는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뻐꾸기 알아요? 뻐꾸기? 뻐꾸기는요, 자기가 낳은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낳고 가버린대요. 웃기죠? 그런데 뻐꾸기 새끼가 더 기가 막혀요. 부화하고 진짜 그 둥지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진짜 새끼인 양 먹이를 독차지하고 받아먹는 거죠. 내가 그 둥지의 진짜 새끼고 의붓동생이 뻐꾸기 같은 년이었어요. 재혼한 남편 눈치 보느라 내 엄만 친딸인 날 부끄러워하고 숨겼죠. 그리고 의붓 아빠가 데려온 동생에게 더 잘해주고 정성껏 키웠어요. 마치 친자식인 양. 난 의붓 아빠에게도 친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방임되다시피 컸다고요. 저런. 하지만 동선 늘 친정엄마 자랑했잖아. 동서한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지 몰랐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동서가 한 짓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서방님과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니? 내가 자랑할 거라곤 재력 있는 친정 엄마뿐이었으니까. 신혼집이며 반지 귀걸이 등 엄마가 나한테 돈을 퍼붓는 이유를 난 알지. 엄마로서 자기 미안함을 그렇게 푼 거야. 친자식이지만 사랑과 관심을 표현 못하니까 대신 나 좋아하는 그런 것들 사주면 죄책감이 덜 들었나 보지. 비록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임신한 게 기뻐서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제일 먼저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표현이 어땠을지 몰라도 아마 자기 어머님이 아주 좋아하셨을 거야. 사랑받으며 커온 형님이 알겠어요. 왜 그토록 당신만 보면 부하가 치미고 질투가 났을까? 이쁘고 똑똑하지, 좋은 회사 다니며 자식까지 낳아 키우는 완벽한 며느리라서? 표는 안 내려 하지만 시모가 사사건건 형님이랑 날 비교하고 차별하는 걸 내가 못 느낀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둥지 새끼인데도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형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친정이었대도 본인 스스로 잘나서 성공했고 어디서나 예뻐하고 인정해주잖아?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동선 자기 속을 뒤집어 까며 한탄하고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는지 그 속내를 토로했습니다. 나한테 상처 주어 미워했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던 동서에게 처음으로 인간적인 연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동서를 보듬어 주길 바랬던 건데 형님인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했네. 하지만 그랬대도 동서가 벌인 짓은 엄청난 거잖아. 어떻게든 서방님을 잘 설득하고 수습을 해봐. 자존심 센 남잔데 서방님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 자기도 알 거 아니야? 아마 동서는 자기 남편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가버린 동선 서방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후 만날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서방님은 동서가 순순히 이혼 협의에 응하고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같이 살던 집은 매도해서 각자가 낸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풀렸다며 동서에게 무슨 말을 한 거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한 건 없어요. 동서가 서방님을 많이 사랑해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깨닫고 미안해서 그런 것 같네요. 나도 동서한테 당한 게 많아서 미운 감정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동서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네, 애정에 목말라 하며 늘 버둥거리며 살던 여자였죠. 내가 그 결핍을 채워주고 싶었는데 나도 참 못난 남편이었으니까요. 되돌아온 서방님 말에 전 조금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배신한 아내에 대해 연민과 사랑이 남아있다고 느꼈어요. 서방님이 이렇듯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동서가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과 이혼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전 서방님네 부부에 대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결혼 생활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됐죠. 동서 말 맞다나 남편이나 시부모님, 딸 모두 날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랑으로 보답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 깊이 새겼어요. 동서가 떠나고 나서 예전처럼 화평하게 모든 가족이 살고 있던 와중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우리 서방님이요, 동서랑 헤어지고 1년 반 뒤 재혼했답니다. 생각보다 이른 재혼에 좀 놀랐지만 다행히 이번에 들어온 동선 저랑 잘 맞고 시어머님도 흡족해하는 괜찮은 친구였어요. 내가 예전 그 아이 내 아들 망하게 했다고 욕만 했는데 가만 보니 내 탓도 크더라. 어차피 내 자식으로 들어온 걸 왜 그리 반대하고 모질게 됐는지. 그 앙심에 걔도 그리 엇나갔던 것은 아닌지 말이야. 더구나 재혼한 둘째가 흠이 있는데 처녀의 내가 결혼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니? 이번엔 내가 잘해주고 자식들 결혼 생활에 회방 안 놓으려고 한다. 어머님은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진심으로 새 동서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가끔은 저도 질투 날 만큼 새 동서를 예뻐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새 동서의 등장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게요? 결혼하고 얼마 뒤 새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두 번째 동서도 바람 피워서 임신한 거 아니냐고요?
처음 듣고 저도 믿기 어려웠죠. 그런 의심도 들었고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전하는 서방님은 부끄러운 듯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일찍 밝혔어요. 내가 무정자증이라서 너랑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날 사랑하니까 또 우리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가진 노력을 다해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험관 수술도 알아보고 난임 고쳐주는 병원도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자세히 검사해보니까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무정자증은 두 가지가 있대요. 고안에 정자가 있는데 정액으로 나오지 않는 무정자증이랑 아예 고안에서도 정자가 생성되지 않는 무정자증. 다행히 서방님은 전자의 경우라서 고안에 있는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서방님네 부부는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피엔딩으로 제 사연을 끝마칠 수 있었지만요. 사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 이유는 옛날 동서를 만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가끔 한 번씩 동서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뜸 공짜로 머리를 만져줄 테니 자기 미용실로 오라는 겁니다. 전처럼 밝은 동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다음날 금전소 화분을 사서 동서가 하는 미용실로 갔어요.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선 미용실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꽤 있었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손님 파마가 마무리되길 기다리며 좀 지켜보니까 동선 손님과 재미나게 말도 주고받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됐죠. 손님들을 모두 보낸 동선 절 의자에 앉히고 나서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흰머리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관리 좀 하셔라 잔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솜씨로 내 머리에 트리트먼트랑 염색을 해주는 동서를 보니까 어쩐지 울컥했어요. 어엿한 미용실 사장님 다 됐네. 너무 보기 좋고 잘 됐다. 나 한 번씩 동서가 궁금했고 보고 싶었다? 동서 일하는 동안 아긴 누가 봐주고 있고 건강히 잘 크고 있는 거니? 친정 엄마랑 의붓 아버지가 돌아가며 봐주시죠. 미운 오리 새끼 같던 나와 달리 손주는 얼마나 이뻐하고 아끼시는지. 사랑 듬뿍 주며 키워주세요. 그래도 현젠 제가 친정 가족이랑 남들만큼 지내는 것 같죠? 이혼했을 당시 임신한 몸으로 나간 동선 바로 친정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홀로 지냈다고 해요. 어떻게 사정을 알고 온 동선의 친정엄만 땅을 치고 울며 자기 팔자 때문에 딸까지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셨답니다. 불편해서 싫었는데 억지로 친정집에 데려가서 동서를 돌봐주고 미용 기술을 배우며 지냈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무척 기뻐하고 아이를 이뻐하며 돌봐주셨답니다. 아이로 인해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다며 동서는 웃음을 지었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픈 마음에 미용실을 차리고 혼자 열심히 해가고 있다네요. 미혼 모라지만 동서는 도리어 전보다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척 궁금했겠지만 헤어지기 직전까지 동서가 머뭇대며 묻지 못한 말, 그걸 눈치채고 얘기해줬어요. 왜 서방님은 안 궁금해? 듣기 좀 불편하겠지만 서방님 재혼했어. 다행히 완전히 정자가 없는 상태는 아니어서 시험관 시술로 아기도 하나 낳았고. 만약 서방님이랑 서로 솔직하게 밝히고 노력했다면 자기네도 아이 낳을 수 있었을 텐데. 동서 얼굴에 서글픈 표정이 지나갔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동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아비가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시영이가 제 자식인 운명이었던 거죠. 전 남편과 난 그 정도 인연이었던 게 아닐까요? 이혼하고 처음엔 형님이랑 시아주버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걸 깨달았죠. 우리 애 키우며 미용실 하는 지금이 인생 최고로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짠순이 형님한테 연락해서 공짜 머리도 해주죠. 뭐? 아이고, 그런 말 듣고 불편해서 어떻게 또 오니? 나 이거 돈 낸다. 내가 아무리 대머리만큼 공짜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유쾌하게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에겐 밝혔지만 차마 서방님과 시부모님에게 동서 만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옛날 동선의 미용실을 한 번씩 가곤 해요. 이러다 들키면 우리 어머님한테 불호령 맞을까요? 그럴진 몰라도 지금은 옛 동서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랍니다.
여기서 즐겨 듣는 사연에서 통쾌한 복수, 사이다 반전, 막 이런 얘기여야 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겪은 일은 여러분에게 맥 빠진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영원한 악인이 어디 있으며 항상 좋거나 혹은 나쁘기만 한 사람관계는 없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른 마음으로 제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에 대한 응원이나 저에 대한 가르침이나 조언 무엇이든 해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점 많은 미생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전 물러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전 몇 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 아들 하나 혼자 키우며 살고 있어요. 주변에선 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저도 아직 젊으니까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하라고들 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엄마 아직 젊고 예쁜데 좋은 아저씨 있으면 연애해. 나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 좋으니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혼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자라 그런지 아들 녀석이 또래보다 의젓해요. 철도 빨리 들었고요. 아들은 항상 저에게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면 전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너무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서 애가 일찍 철이 들었나 싶어서요. 아유,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연애니 뭐니. 그 피곤한 걸 뭐로 또 해? 엄만 우리 아들 크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전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질리고 질려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제 사정에 연애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죠. 결혼하고 아들 낳고 사는 동안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가지고 살림만 하면서 살다가 이혼하고 아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다시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들 말은 하지만 이혼녀로 몇 년 살아보니 아직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더군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절 뽑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애를 키우느라 10년이나 일을 안 한 절 누가 뽑아주겠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주부사원 환영이라는 공고만 보면 바로 지원을 했고요. 급한 마음에 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더니 몇 번 실수도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면접 볼 때 분명 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일인 줄 알고 출근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서 영업까지 해야 한다는 일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실적을 못 채우면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저를 뽑은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 따졌습니다. 팀장님, 처음 면접 볼 때 분명히 영업하는 일 아니라고 전화 응대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순영 씨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회사인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영업 일을 잘해야 더 나은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시켜요?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었습니다. 말만 팀장이지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게 제가 몇 년 집에서 애만 키웠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사람을 무시하더군요. 야, 너 내 이력서 대충 봤니? 내가 이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광고회사에도 다녔던 사람이야. 직장 생활 안 해보긴 뭘 안 해봐? 저도 웬만하면 좋게 좋게 얘기하고 처음 계약했던 금액 중 못 받은 돈만 받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게 사람을 물러보더군요. 평소에도 반말 툭툭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더니만 마지막까지 재수없게 군이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눈을 부라렸어요. 그러자 팀장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예요? 와, 이 아줌마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니까 남편한테 이혼이나 당하지. 뭐? 너 말 다 했어? 사기는 네가 쳐놓고 누구한테 몰상식하대. 그리고 네가 나 이혼 당하는 거 봤어? 봤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저와 팀장을 말리지 않았다면 전 그 자리에서 팀장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날 바로 그 사기꾼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사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도 더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들어간 회사는 가구 영업과 판매를 하는 회사였죠. 그 회사는 대부분 주부 사원들과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상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다 보니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애들 얘기나 남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전 회사에서 이혼했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저도 웬만하면 이혼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성격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가까워지고 나선 저도 자연스레 이혼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혼한 게 제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괜히 숨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 옮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의 주부들이다 보니 그래도 제 상황에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죠. 제 앞에서만 하는 소린진 몰라도 그래도 다들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말이라도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이혼하고 처음이라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묻는 게 싫어서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새로 옮긴 직장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 오래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문제는 있었어요. 위로 나이가 지긋한 남자 상사 둘이 있었는데 자꾸만 저에게 조금씩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인상이 좀 센 편이에요. 이목구비가 진해서 화장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상사 두 분이 자꾸만 저를 볼 때마다 친한 척을 하면서 인상이 세다고 드세 보인다는 소리를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좋게 넘어갔고요.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괜히 또 문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회식을 하는데 그 거슬리는 상사 중 한 명이 제 외모를 가지고 또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순영 씨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다르게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조용한 것 같아. 이렇게 순둥한 사람이 웬만하면 좀 참고 살지 이혼을 왜 했대? 에이, 순영 씨 눈매를 봐요. 어딜 참고 살게 생겼어요. 지금이야 남편도 없이 아들 혼자 키우면서 먹고 살려면 직장에선 당연히 순둥하게 굴어야죠. 다들 술이 과해서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건 알겠지만 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제 외모를 가지고 마음대로 떠드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혼을 한 거 가지고 참고 사네 마네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저 겉보기랑 성격 전혀 달라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할 줄 모르고요.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마음 같아선 상사고 뭐고 테이블을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웃으며 농담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아무래도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부장님들 여자 직원 외모 가지고 순해 보이네 어쩐데 농담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에이, 우린 순영 씨가 이렇게 젊고 팽팽한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순영 씨,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 줄까? 내 친구인데 장가 안 간 아들 하나 있긴 한데 강남에 땅도 있고 돈도 잘 벌어. 부장님, 순영 씨 나이가 몇인데 부장님 친구를 만나요. 할아버지 초상 치러줄 일 있어요. 아이고, 여자 나이 40대면 뭐가 젊다 그래. 더군다나 한 번 갔다 왔으면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동료 언니가 화가 나서 한마디에 하려는 걸 제가 애써 말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화나죠. 하지만 아무리 술자리라고 저에 관한 얘기가 더는 거론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죠. 다들 이혼했다고 하면 별일 아니라고 요즘 세상엔 흠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사람을 무슨 큰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애를 재워놓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전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땐 반에서 1등도 심심찮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반장, 부반장도 매년 했어요. 평생 부모님 속이라고는 썩여 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죠. 그랬던 제가 이런 취급이나 당하며 사는 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 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죽일 듯 원망스러웠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미웠지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애써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잊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혼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 남편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와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에 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어요. 남편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요. 남편의 첫 인상은 서글서글 좋아 보였습니다. 매일 또래 남자들만 보다가 연상이랑 만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저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1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순탄하게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혼까지 하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사실 처음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와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됐죠. 예비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남편에게 듣던 것보다 무서워서도 너무 무서워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작은 단추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커져서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까지 있을 정도로 크게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그런지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에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고요. 형제 셋 모두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아직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다면서 아들 셋을 경쟁시키셨습니다. 당신의 반이라도 따라오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어릴 때부터 입이 마르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엄청 봤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 데이트하다가도 시아버지께서 회사로 소집하면 곧장 회사로 달려가곤 했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시아버지라면 벌벌 떠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전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시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으면 좋으니까요. 남편도 인사 가기 전부터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보통 다른 아버지하고는 많이 달라. 자식도 능력에 따라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친다니까. 자기가 좀 힘들어도 비유 잘 맞춰줘야 돼. 그래야 우리 둘 다 사는 거야. 남편은 저에게 항상 인생의 동반자라고 했어요. 본인이 잘 돼야 제 인생도 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무리 시아버지가 엄하다고 해도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실까 싶었죠.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겠더군요. 시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며느리로서 인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마치 회사 면접을 보러 간 자리 같았습니다. 이대 나와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광고 쪽으로는 나보다 전문가일 테니 우리 회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게.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남편네 회사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면접 시험 같은 질문을 하시니 저도 당황했죠. 저는 질문도 질문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바싹 얼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시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탄탄하다고 하도 자랑을 하길래 기대했더니만 이대 나와도 별거 없구만. 자고로 집안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전 살면서 그런 대접 처음 받아봤어요. 시아버지는 절 바로 앞에다 두고 별거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셨죠. 전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이쁨 받는 거야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자랐어요. 시아버지에겐 그런 저도 바짝 얼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과연 이 집에 와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까지 고민할 정도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좀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직원들 앞에서 쥐잡듯 잡았답니다.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그 자리까지 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딴 실수를 해. 회사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장가는 무슨 장가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장가고 뭐고 얄짤 없을 줄 알아. 시아버지께서 무슨 소리를 해도 꿋꿋하게 참던 남편도 그날은 견디기가 힘들었는지 술까지 먹고 속상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할 수가 있어? 나도 조금 있으면 40인데 정말 너무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어. 남편은 화도 냈다가 속상해도 했다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 너무 짠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당시엔 남편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시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라도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데 시아버지의 마음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조차 잡히질 않았으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끈기가 좋은 편이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시아버지의 마음을 쏙 드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전 주말마다 남편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용건도 없이 괜히 자주 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시아버진 당연히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매주 갔습니다. 자연스레 시어머니랑 쇼핑도 가고 식사도 했고요. 어떤 날은 시댁 소파에 앉아 시아버지 옆에서 뉴스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물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3달 넘게 시댁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제 작전이 통했는지 3달 정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알짱거리니까 어느 순간 시아버지께서 슬쩍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내 아들 놈이지만 도훈이 저 녀석 여자라면 사종 못 쓰는 놈인데 넌 그거 알고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저런 놈이 뭐가 좋아서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집안 핏줄이 대대로 여자를 좋아하는데 첫째인 제 남편이 제일 많이 그 핏줄을 닮았답니다. 저더러 남편이 분명 여자 문제로 속썩일 놈이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순간 전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웃음이 터졌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관심조차 없으시더니 몇 달 얼굴 좀 봤다고 저에게 은근슬쩍 농담을 거시는 게 좋은 신호 같았거든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인 건가요? 저도 남자 많이 좋아해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집안 분위기가 딱딱하고 조용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애써 농담이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지 시아버지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씨구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 네가 생긴 것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구나. 그 정도면 됐다. 철딱선이 없는 내 아들놈 잡고 살만하겠어. 그전까진 절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쳐다보시던 분이 그날 이후론 절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절 좀 귀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께선 저와 남편을 불러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냐고 연신 물었지만 사실 저도 제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은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좀 운이 좋았나 싶었어요. 아니면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집에 드나드니 그 모습이 좋게 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은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잘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자상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굴었어요.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전엔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툭 하면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친구들하고 뭐라고 다니는지 술도 안 먹으면서 늦게 들어왔고요. 당시에 저도 아들을 임신해서 일을 그만둔 상태라 매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너무 외로워서요. 나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갈까? 이제 아기 나오면 둘이 데이트도 많이 못할 텐데 애 나오기 전에 미리 데이트 좀 많이 해줘야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이번 주에 회사 후배들하고 골프 약속 있어. 남편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전 매일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혼자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도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당신은 매일 집에만 있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간신히 이제 입덧 끝나서 당신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어쩜 당신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름 참았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에게 엄한 시아버지 밑에서 회사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웬만하면 집에선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 온전히 내가 다 물려받으려면 회사 직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야 돼. 남편은 절대 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본인도 매일 자랑만 하고 있고 싶대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쉽사리 회사를 물려줄 뿐이 아니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래요.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만 물려받으면 하루 종일 제 옆에 있겠다고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평상시엔 저에게 굉장히 잘했어요. 본인이 제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만큼 저와 아들에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 해줬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저를 위해 제가 병원을 가거나 친정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줬고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퇴근길에 들어왔죠. 거기다가 한 번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친정의 용돈까지 부족함 없이 보냈습니다. 물론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저나 아들 곁에 있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야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날이 있어요. 삼형제 모두 일도 많고 사이도 썩 좋지 않으니 자주 볼 일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사실 다들 만나도 일 얘기만 하고 재미도 없지만 제가 보기엔 시아버진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워낙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니 말은 안 하지만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며느리들도 만나고 손주 손녀들도 만나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시아버지는 저와 저희 아들을 제일 예뻐하셨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며느리 셋 중에 아들은 저만 낳았어요. 둘째 동선 딸 둘에 막내 동선 딸 하나요. 물론 요즘 세상에 딸이고 아들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 시아버지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회사 생각밖에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 회사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동서들 앞이라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은연중에 티를 내세요. 우리 큰손주 귀 좀 봐라. 역시 큰일 할 놈이라 그런지 나를 닮아서 아주 부처님 귀가 따로 없다. 우리 애들도 아버님 닮아서 귀가 얼마나 큰데요. 보세요. 요즘은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머리도 좋고 씩씩하다니까요. 막내 동서야 나이도 어리고 애도 어려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잘 끼어들지 못했지만 둘째 동선 달랐습니다. 결혼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애들도 우리 아들이랑 또래다 보니 은근슬쩍 저와 우리 아들을 견제했죠. 시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애교를 피우며 여우짓도 했지만 시아버지 같은 분에게 그런 여우짓이 통할 리 없었죠. 그래, 우리 집 귀한 손녀들도 머리도 좋고 씩씩하니까 곱게 자라서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이 할아버지가 좋은 혼처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혼처 얘기까지 하면서 시아버진 말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손녀보단 손주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작 시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게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역시 이쁜 며느리가 이쁜 짓만 하는구나. 아들 하나 낳은 김에 둘째도 하나 더 낳아. 둘째도 아들이면 내가 네 이름으로 아파트도 하나 사줄 테니까. 워낙 냉철하고 말도 딱딱하게 하시는 분이라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저에게 이쁘다고까지 칭찬을 하셨어요. 그전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시더니 확실히 손주는 다른가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안부 전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기에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 저의 집안 환경이 결혼하고 나서 꽤 도움이 됐습니다. 결혼하고도 전 시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릴 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간식을 사서 자주 갔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항상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요. 다른 동서들은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전화 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저에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사는 하셨냐, 별일 없으시냐 몇 마디만 하고 끊으면 될 일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이 시아버지에겐 좋아 보였나 봐요. 전 제 성격대로 한 것뿐인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네 시아버지가 항상 아쉬워했었는데 큰애 네가 들어오고 나선 우리도 딸이 생긴 것 같고 좋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네가 사왔다고 하면 그 싫어하는 단 음식도 자기 손으로 가져다 먹고 말은 안 해도 월요일 아침마다 너한테 전화 안 오나 은근히 기다린다니까. 나도 몇십 년 같이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너무 신기해. 우리 큰며느리 없었으면 적적해서 어쩔 뻔했나 싶다. 고맙다가. 시어머님 평생 까칠한 시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인자하고 보살 같으세요.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처음엔 저도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중 제 결혼 생활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정에 일이 생기면 가장 노릇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바쁜 남편과 사는 죄로 아들 키우는 일이며 집안일은 모두 다 제가 챙겼어요. 항상 힘들고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뻔히 남편의 상황을 알다 보니 조르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뭘 모르더라고요. 그날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죠. 10년을 사는 동안 결혼 기념일이라고 뭘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결혼 기념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일이 많았거든요. 저 같은 무던한 성격도 10주년은 꼭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챙기지 않았으니 10주년 정도는 여행을 가거나 뭔가 기념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10주년인데 해외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엄마가 애 봐줄 테니까 우리끼리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결혼 초반에 영화 보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잘도 얘기했었는데 10년 정도 항상 바쁜 남편이랑 살다 보니 저도 말하기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친정엄마 핑계대며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은 제가 여행은커녕 외식 얘기도 잘 안 꺼냈지만 남편 성격이 워낙 다정한 편이에요. 아들이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자상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간까지 찌푸리며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여름에 휴가도 잘 못 가는데 결혼 기념일이 대수라고 여행 갈 수 있겠어? 아버지 성격 뻔히 아는 사람이 왜 이래? 저도 고민 끝에 어렵게 한 얘긴데 곧바로 저런 반응을 보이니까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당신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바쁜 거 알지? 근데 당신이 바쁜 만큼 나도 지난 10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 그냥 기념일도 아니고 명색이 결혼 10주년인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빈말이라도 좋다고 일정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 돼? 이래서 사람이 참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쿨한 척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에요. 남편 입에서 결혼기념일이 대수냐 소리를 하는데 눈물까지 울컥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빈말을 기대해?
나라고 처자식이랑 놀고 싶지 않겠어?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철없는 마누라처럼 왜 이래? 남편의 냉정한 말에 전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철이 없긴 없나 봐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식이고 며느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워낙 평생을 일만 하시면서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라 휴가 같은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분이니 멀쩡한 우리나라 두고 비싼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걸 허세라고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질 못했어요. 동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 전엔 유럽 배낭여행도 혼자 다녀올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결혼 10주년 핑계라도 대고 다녀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전 남편과 냉전을 가졌습니다. 전 같으면 그 정도 티격태격한 거 가지고 냉전을 가질 일도 아니었지만 결혼 10주년이라는 게 컸는지 저도 마음에 서운함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이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전화가 오는지 계속 깜빡이면서 울리더라고요. 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전화가 울리던데요.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온 건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전 분명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지 번호키가 다 부서져 있어서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좀 와줘봐. 순간 전 눈알이 까맣게 변했어요. 잠깐이었지만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대로 핸드폰을 끊고 제자리에 놨어요. 그 순간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 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가져다 주려고 그랬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게 뛰었지만 전 애써 핸드폰을 다시 집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말에 살짝 눈을 크게 뜬 남편이 애써 담담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하더니 양말을 다시 신더군요. 전 애써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김비서 전화인데 급하게 볼 자료가 있는데 사무실에 두고 퇴근했다네. 나 잠깐 사무실 좀 다녀올게. 전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전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방금 전화 온 여자가 김비서가 맞기는 한 건지 남편과 김비서가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건지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어요. 전 순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쩍여서 그대로 옷을 입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나서는 남편의 차를 그대로 뒤따랐어요. 그때까지도 지금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전 1층에 대충 차를 주차하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층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잔 바로 김비서였어요. 남편을 5년 넘게 보호자한 비서였죠. 그리고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내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편을 보자마자 김비서는 주인을 맞이하는 강아지처럼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놀라서 전 손에 들고 있던 차키와 핸드폰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남편과 김비서년이 절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처럼 동그래지면서 입술 사이로 여보라고 중얼거렸죠. 그 순간 전 정신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김비선연이 얘기한 대로 번호키가 부서진 집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전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두 연놈이 여기에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진에 살림에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 벌컥 열고 들어간 집안은 누가 봐도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았어요. 벽이고 식탁 위고 남편과 김비선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액자들이 잔뜩 걸려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직접 사다 준 남편의 옷과 속옷이 옷걸이에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건 악몽이 확실하다는 걸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정확하게 나질 않아요. 가물가물 순간순간의 기억만 떠오릅니다. 전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집안 곳곳에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마치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을 왜 찍어? 우선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미친 남편 새끼가 제 어깨를 잡으면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 같지도 않아서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내고 쌍욕을 박아줬어요. 미친 새끼가 더럽게 어디에 손을 대? 내가 너희 두 연놈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상간녀 비선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저 길고 부드러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려고요. 그 순간 남편이 절 세게 밀쳤습니다. 전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고요. 당신 미쳤어? 무식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야, 괜찮아? 우리 아기 잘못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바로 병원 가자. 순간 전 실신할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임신? 전현이 임신을 했다고?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더는 놀랄 일은 있을 수 없겠다 싶었는데 더 놀랄 일이 남아있더군요. 이런 미친 새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상황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기는 한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 눈 바로 앞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 상간녀 비선연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번호키를 부순 건 시아버지셨어요.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봐요. 둘이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시아버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써서 두 연놈이 사는 집에 들어가 확인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둘이 이 집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 제가 알기 전에 당신이 처리하기 위해 직접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직접 보게 되신 거죠. 전 이미 정신이 나갈 만큼 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미친 새끼, 내가 그렇게 여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할 짓이 없어서 어린 비선년이랑 놀아나? 시아버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굴로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짓이 없어서 살림을 차린 게 아니고요. 저 우리 유라 사랑해요. 유라 뱃속에도 아버지 손주 있어요.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인정해 주세요.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는데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까지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더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상간녀 뱃속에 아기까지 있다는데 더는 할 말이 없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절 잡으셨습니다. 그러곤 남편의 뺨을 세게 갈기셨어요. 미친 새끼.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아들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라서 누리고 산 것들 다 버리고 저 어린 비선년이 너랑 살겠다고 하면 둘이 살아. 대신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시아버진 그대로 저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입술을 뗐어요. 집에 가자마자 번호키부터 바꿔. 그 새끼 못 들어오게. 그리고 혼자 차분히 며칠 생각해보다가 생각 정리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시아버지의 말은 간단하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 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다는 것 정도야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차에서 내리라는데 시아버지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들 새끼를 저 따위로 키워서
너에게 몹쓸 짓을 했다. 미안하다, 큰애야.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에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번호키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그대로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을 꼭 안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문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다 번호가 틀리니 연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를 찾아갔죠. 그리고 전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셨고요. 그러곤 곧바로 어딘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담당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네가 소송하면 상간녀나 네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소개해 줄게.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물론 남편 새끼가 다 좌초한 일이니 이혼도 하고 소송도 당연히 할 일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니 신기했어요. 이미 남편과 헤어지는 마당에 시아버지와 제 사이도 이제 남남이 되는 거지만 전 끝까지 시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이제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네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그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가 준 건 다 빼앗을 생각이라 소송에도 네가 받을 만한 게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랑 내 손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양육비는 내가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니? 그 순간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 냉정하고 당당하신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제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혼하면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하니까 집은 받을게요. 그런데 양육비는 아버님께 받을 수 없어요. 그건 그 인간 돈이 아니라 아버님 돈이잖아요. 저도 제 아들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시아버지께서 해주시겠다는 대로 다 했겠지만 그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휩싸여 있을 때라 시아버지께는 집만 받고 양육비는 남편에게 받겠다고 했죠. 시아버진 끝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시아버지께 악감정은 당연히 없지만 이 일은 저와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겠다고 자꾸만 절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저와 살겠다고 했으니 소송도 필요 없고요. 그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대로 집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 그 상간녀와 애를 낳고 사는지 어쩌는진 저도 몰라요. 초반엔 꼬박꼬박 양육비가 들어오더니만 1년 전부터 안 들어와서 제가 남편을 고소한 상태인데 변호사 말론 남편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갓 4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었다 보니 저도 어느새 어른이 됐습니다. 전 남편과의 일은 가슴에 묻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통장을 확인하는데 제 통장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10억?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버님이 왜 나한테 10억이나 넣으셨지?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도 시아버지께서 제 생일이나 아들 생일 때 매년 제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셨죠. 처음엔 500만 원 정도를 보내셨길래 제가 부담돼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때부터는 50만 원씩 매년 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너희가 헤어져서 우리가 이제 가족은 아니더라도 엄연히 내 첫손주 내 핏줄인데 생일날 용돈 정도는 줄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50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왜 자꾸 돈을 보내시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거절하면 당신이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돈으로 주시는 돈은 그냥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다 보니 그 돈이 반갑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10억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너머로 시아버지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전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통장을 들고 곧장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돈을 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한 전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이혼하고 나서 그 양반 췌장암 판정받았다. 처음 판정받았을 땐 초기라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여기저기 계속 전이가 돼서 3년 넘게 병원에만 있다가 얼마 전에 쇼크가 와서 가버렸다. 전 시어머니의 얘기에 너무 놀라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시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매년 생일 때마다 자꾸 용돈을 보내셔서 제가 몇 번이나 연락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췌장암이라뇨. 그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항상 묻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진 전과 다름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투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알면서 내 걱정을 해. 너나 밥 잘 챙겨 먹고 잘 살아. 네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 씩씩하게 잘 클 거 아니냐. 전 후회가 됐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시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보러 올 걸. 괜히 망설이고 자존심 부리다 시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네가 보낸 우리 손주 사진 보면서 혼자 웃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너랑 우리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연락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유난히 저와 제 아들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난리를 치셨답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로 걔 얼굴을 봐. 내 아들 새끼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고 사는 거 안쓰러워서라도 난 이런 꼴 못 보여줘. 정작 내 가슴에 대못 받은 새낀 양육비도 안 주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시아버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와 제 아들 걱정을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현금 10억을 남기셨답니다. 세금 문제도 다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현금 10억을 보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네가 내 돈 받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과다. 내 아들하고 살아주고 우리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뭐든 도와줄 거다. 역시나 시아버지의 편지는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말만 딱 적혀 있었죠. 전 그날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1시간을 울다 왔어요. 많은 것들이 후회되고 마음 아파서요. 그날 이후 저의 생일은 달라졌습니다. 생일마다 아들과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시아버지의 산소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이상하게 1년에 한 번 시아버지를 보고 오는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시아버지와 이 얘기를 하고 오면 충전이 다 돼서 또 1년을 살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종종 생일이 아니어도 시아버지께 혼자 가고는 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에서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면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 비웃을 거예요. 이혼한 시아버지 산소에 찾아가는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며칠 있으면 시아버지 생신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 더 시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글로 적어봤어요.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의 궁상맞은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어요.